보면 오늘은 어디 펴야 돼? 여기 자 봐봐 110페이지 생태계 평형 보자. 이제 저번 시간에 생태계에 대해서 배웠어. 이번 시간에는 생태계 평형을 배우는데 이 생태계가 균형을 유지한 채 잘 유지하는 이 시스템 자체를 갖다가 잘 유지하는 걸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 보자. 생태계 평형 보자. 생태계 평형에서 자, 첫 번째 먹이 관계와 생태 피라미드가 있다. 먹이 관계하고 생태 피라미드가 있어. 뭐냐면 먹이 관계하고 생태 피라미드가 있어. 먹이 관계하고 생태 피라미드가 있는데 먹이 관계는 뭐냐?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먹히는 놈을 피식자, 먹는 놈을 포식자라고 그래.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를 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를 보자. 먹이 관계가 있는데 먹고 먹히는 과정에서 제일 먼저 누가 양분을 우리가 그 생물적 요소는 역할에 따라 뭘로 나누는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누지. 근데 이때 생산자 같은 경우는 무기물을 갖다가 빛을 이용해서 광합성을 해갖고 유기물로 만드는 놈이지. 그러면 생산자가 먼저 양분을 생산해. 근데 소비자는 자기 스스로 양분을 못 만들기 때문에 생산자라든지 다른 걸 먹고 영양분을 취득한단 말이야. 섭취한단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이 먹이 관계가 간단한 게 뭐다? 먹이 사슬이야. 그리고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키면 뭐가 된다? 복잡한 먹이 관계인 먹이 그물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제일 먼저 먹이 사슬에 대해서 알아보자. 먹이 사슬은 선이야 선. 사슬이니까 간단한 먹이 관계야.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는 생태계에서 생물이 먹고 먹히는 관계로 얽혀 있다. 그런데 먹이 사슬은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먹고 먹히는 관계를 사슬 모양으로 나타낸 간단한 거야. 그러면 먹이 사슬은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생산자가 양분을 생산해. 그리고 1차 소비자가 이걸 먹고 자기가 양분을 얻어.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또 2차 소비자. 보통 1차 소비자가 초식동물이다. 그 다음 2차 소비자가 2, 3차 소비자가 육식동물이야. 그래갖고 2차 소비자. 또 2차 소비자를 먹는 놈이 3차 소비자. 그러다가 마지막에 먹는 놈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최종 소비자라고 해. 근데 선생님 이거 무한대로 가요? 10차 소비자, 20차 소비자 있어요? 아니야. 보통 한 5차 소비자, 6차 소비자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됐어? 옆에 봐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먹이 그물이다. 먹이 그물.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먹이 사슬은 간단한 거야. 선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키면 뭐가 된다? 먹이 그물이 되네. 근데 먹이 사슬에 단점이 있어. 단점은 뭐냐? 만약에 먹이 사슬은 예를 들면 풀을 메뚜기가 먹어. 메뚜기를 개구리가 먹어. 그럼 얘는 생산자. 얘는 1차 소비자. 얘는 2차 소비자. 이렇게 사슬처럼 돼 있으면 먹이 사슬이라 그러지. 근데 여기서는 너무 간단하니까 만약에 메뚜기 사라지지. 그러면 생산자도 2차 소비자가 사라져버려.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쉬워.
이해됐어? 먹이 사슬은 간단하기 때문에. 근데 먹이 그물은 봐라. 뭐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서로 얽혀 그물처럼 복잡하게 나타나는 거야. 어? 근데 먹이 그물은 봐라. 먹이 사슬이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섞였어. 복잡한 먹이 관계야.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다. 그러니까 한 놈이 사라져도 다른 걸 쳐먹으면 돼. 다른 놈. 그 위에 상위 소비자는. 뭔 말이냐면 봐라. 자, 풀 나무가 생산자야. 그러면 나비가 1차 소비자. 나비를 먹는 거미가 2차 소비자. 거미를 먹는 참새가 3차 소비자. 그리고 매가 최종 소비자다. 근데 이때 만약에 매는 봐라. 다람쥐가 사라졌어. 그러지만 매는 못 처먹으면 돼. 토끼도 처먹어도 되고 쥐도 처먹어도 되고 뱀도 처먹어도 돼. 그러니까 멸종이 안 돼.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먹이 사슬은 단순하지만 생태계 평형을 갖다가 유지하기가 힘들어. 근데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킨 먹이 그물은 뭐 하나가 사라져도 다른 걸 처먹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어떻다? 편하단 말이야. 이해됐니? 자,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가 있는데 옆에 보충되어 봐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은 실제 생태계에서는 하나의 생물종이 여러 생물종에 잡아먹히고 또 하나의 생물종은 여러 생물종을 잡아먹기도 하므로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얽히고 설킨 먹이 그물로 나타난다. 자, 먹이 사슬은 극단적인 거야. 그리고 실제 생태계는 뭘로 돼 있다? 여러 종한테 잡아먹히고 여러 종을 먹는 먹이 그물로 돼 있다. 실제 생태계는. 한번 보자. 여기서 해양 생태계에서 먹이 그물 봐봐. 식물 플랑크톤이 뭐냐? 생산자야. 그러면 동물 플랑크톤이 1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고등어는 2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1차 소비자도 될 수 있다. 멸치는 1차 소비자 될 수 있고 2차 소비자 될 수 있어. 그리고 고등어는 3차 소비자고 정갱이는 3차 소비자고 그다음 가다랑어가 이제 4차 소비자도 될 수 있고 참치는 4차, 5차 그리고 최종 소비자가 누구야? 봉고래란 말이야. 이해됐어? 고등어와 멸치는 1차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다. 그리고 최종 소비자는 누구다? 봉고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보자. 이게 생태계에서 먹이 관계야. 먹이 관계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생태계에서 얘들아 물질은 뭐 한다 그래? 돌보든가 그래. 순환한다 그래. 에너지는 순환한다는 말을 써? 안 써? 안 써.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흐름이라 그래.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뭐라고? 너 또 돌고 있냐? 잘 들려요. 자, 생태계에서 물질은 뭐라 그래? 순환한다 그래. 돌고 돈다 그래. 근데 에너지는 뭐라 그래? 흘러간다 그래. 에너지 흐름이라 그래.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이다. 얘는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너 왜 이렇게 늦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지? 왜 이렇게 늦어? 봐봐라.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보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흘러간다 그래. 물질은 순환하고. 그러면 이때 자 생태계에서 태양의 비대에너지는 생산자의 제일 먼저 봐봐. 생태계에서 자 생산자가 뭘 해? 광합성을 통해서 비대에너지를 뭘로 본다? 유기물인 화학에너지로 라고 그 소비자들한테 화학에너지 형태로 전해줘. 유기물 형태로. 이해됐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렇게 안 들리죠? 야, 여보세요? 뭐야? 너 어디야? 너 어딘데? 여보세요? 뭐야? 자, 봐봐. 자, 그래가지고 생태계에서 태양의 비대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로 전환된다. 그리고 먹이 사슬을 따라서 무슨 형태로? 유기물의 형태, 화학에너지 형태로 상위 단계로 전달은 된다. 먹이 사슬을 따라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간다. 근데 이때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제 생산자에서 이제 제일 많이 에너지를 생산해. 그다음 이제 그 자기가 쓰고 남는 걸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해 줘. 그러면 뭘로 쓰냐면 봐라. 전부 다 생산자도 뭘로 쓰냐? 자, 뭘로 사용하냐면 주로 뭘로 사용하냐면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를 봐라.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으로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하고 그 나머지 일부만 옮기는 거야, 얘들아. 일부만 옮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이제 남는 걸 상위 영양 단계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또 이렇게 생산자가 만약에 1000을 갖다가 생산을 했어, 에너지를. 그러면 자기가 뭐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로 한 500을 썼어. 그리고 열 에너지로 300을 썼어. 그러면 남는 게 얼마야? 200이지. 200을 1차 소비자한테 주는 거야. 그러면 1차 소비자도 자기가 쓸 거 쓰고, 또 50으로 옮기는 거야. 2차 소비자한테. 그리고 2차 소비자도 자기가 쓸 거 쓰고 막 10으로 줘.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각 영양 단계에서 생명 활동에 쓰이거나 열 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그리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자,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뭘로 쓰인다? 자기가 생명 활동에 쓰고 플러스 열 에너지로 방출해. 그리고 나머지 거를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다? 줄어들어, 얘들아. 자, 세 번째, 전달되는 에너지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어떻다? 줄어들어. 근데 자, 에너지율은 증가. 전달되는 에너지는 줄어드는데 에너지율은 어떻다? 증가한다. 에너지율은 뭐냐? 전 단계에 전달한 에너지분에 야, 뒷장 넘겨봐. 봐라. 뒷장 넘겨 112페이지에 나왔어.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자세히 나왔다. 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흐른다. 태양의 빛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에 의해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유기물로 저장되고 이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과 에너지 양을 밑줄 거 구분지어야 된다. 말했지? 선생님 말했지? 야,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뭐라고 했어? 자기가 쓸 거 다 쓰고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을 해. 그러다 보니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은 줄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를 준다. 그러나 에너지율은 증가한다. 에너지율이 뭐냐? 뭐라고 나왔어? 저기 제일 밑에 봐. 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에 뭐야? 보유한 에너지 양분에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분. 양 곱하기 100이야. 백분율이니까, 효율이니까. 이해되니? 근데 이거는 높아진다. 봐봐. 자, 야, 생산자가 2810을 받았어. 10주를 받았어. 거기 챙겨봐봐. 근데 호흡으로 13,197을 썼어. 그리고
고사 낙엽으로 4,591 썼어. 그리고 남는 거 얼마가 남냐? 그러면 야 2810에서 13,197 빼기 4,591 빼면 야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양은 3,021이야. 그러면 3,021이 1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데 호흡으로 1,865를 썼어. 그리고 사체 배설물로 650을 썼어. 그러면 이제 남는 양이 그걸 빼면 3,021에서 빼면 2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게 505야. 그러면 2차 소비자가 또 호흡으로 271을 쓰고 사체 배설물로 105를 써. 그러면 이게 또 이제 128이 남아. 라고 3차 소비자에게 128이 전달돼. 그 가운데 봐봐. 나왔냐? 스몰 A가? 스몰 A 안 나왔지? 스몰 A가 얼마라고? 야, 써봐. 야, 2810에서 13,197 빼기 또 4,591 빼면 스몰 A는 써봐. 3,021줄이래. 3,021줄. 정시하여! 여기 안 해? 여기 하고 있다니까. 3,021. 이게 스몰 A가. 그리고 또 3,021에서 1차 소비자에서 1,865 빼고 사체 배설물 650을 빼면 B는 505다. B는 505다. 그리고 2차 소비자가 호흡으로 271을 쓰고 빼고 또 사체 배설물로 105를 뺐어. 그러니까 3차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건 128줄이야. 이해됐니? 그리고 또 3차 소비자는 이걸 다 써버려. 77하고 51로 다 써버려. 그러면 자 연례 에너지로 방출한 건 2810이야. 그리고 분해자로 방출되는 건 5399야. 자 상위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야 어떻게 돼? 줄어들지. 따라 상위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줄어들어. 왜? 유기물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가 생명활동이나 열에너지로 빠져나가고 남는 걸 올려주기 때문에. 근데 봐라. 자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과 춥냐? 자 생태계에서 1번 봐. 에너지 전환과 이동해서 비대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바뀌어. 그리고 호흡을 하면 열에너지로 바뀐다. 봐. 생태계에서 에너지 전환과 이동에 관한 글을 읽고 야 태양의 비대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뭘로 전환된다? 화학에너지로 전환돼. 첫 번째가. 그 다음 두 번째. 자 유기물의 화학에너지는 먹이사슬을 따라 상위 영양단계로 이동하는데 각 영양단계에 생명활동에 쓰이거나 열에너지로 방출되고 나머지 일부만 다음 영양단계로 전달된다. 그리고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 속의 에너지도 분해자의 호흡을 통해 마지막에는 뭘로? 열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는 돌아오는 거 아니야. 흘러가 버리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비대에너지가 광합성에 의해서 화학에너지로 바뀌고 생명활동에 의해서 뭘로 바뀐다? 마지막에는 호흡에 의해서 열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에너지는 이렇게 흘러가 버려. 뭔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 2번 봐봐. 자, 각 영양단계의 에너지 양은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상위 영양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감소한다. 그래서 생산자가 에너지 양은 아까처럼 2810이었어. 근데 호흡으로 13,197을 소모해. 그리고 4,592로 고사 낙엽으로 생명활동했어. 그리고 1차 소비자한테 얼마를 전달한다? 3,021줄을 전달하는 거야. 그리고 1차 소비자는 자 1,865로 호흡으로 써. 그리고 651 사체나 배설물로 써. 그리고 스몰 b 505를 2차 소비자에게 전달해. 그리고 2차 소비자는
에너지량은 272로 호흡으로 사용해. 105로 사체 배설물로 사용해. 그리고 C 128을 3차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3차 소비자는 야 77을 호흡으로 써. 그리고 나머지 128에서 77 뺀 나머지 51을 사차나 배설물로 쓴다.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강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양이 줄어들어. 이해됐어? 근데 봐라. 에너지 효율이 있다. 에너지 효율은 뭐냐? 각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되는 에너지의 비율이야. 에너지 효율은 뭐야? 밑줄 보니 전 영양 단계에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 곱하기 100이야.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생산자의 에너지 양분의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니까 곱하기 100이니까 2810분의 3021 곱하기 100이야. 라고 14.5%야. 그러면 자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에 보유한 에너지 양분의 현 영양 단계가 보유한 에너지 양이니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분의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양이 곱하기 100이야. 3021분의 505야. 써놔봐. 3021분의 505 곱하기 100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지. 얼마야? 약. 그러다 보니까 약 16.7%야.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가 에너지 효율이 야 1차 소비자 13.5보다 에너지 효율이 16.7로 커졌지. 그리고 3차 소비자는 얼마야? 505분의 얼마야? 야 128이야. 곱하기 100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약 얼마야? 야 25.3%야. 자 1차 소비자가 14.5였어. 봐 2차 소비자 16.7이야. 3차 소비자 25.3이야. 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다? 증가한다. 이거 계속 짜고 있어. 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된다? 줄어. 왜? 지가 쓰고 남은 걸 주기 때문에. 근데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다? 증가한다. 이해됐지? 앞으로 다시 넘기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 야 옆에 110페이지에 봐봐. 자, 영양 단계는 야 보충 자료에 생물의 개체군이 먹이 사슬에 차지하고 있는 위치로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등이 있다. 그리고 꼭 암기해야 될 거,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 양은 줄지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증가한다. 꼭 알아놔야 돼. 그럼 보자. 마지막으로 이제 확대경 봐봐. 자, 생태계에서 물질과 에너지 이동. 야, 물질은 뭐라 한다? 순환한다 그래. 에너지는 뭐라 한다? 흘러간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한다. 물질은 대기, 물, 토양 등 환경에 있는 무기물은 생산자에 의해서 유기물로 전환되고 유기물은 분해자에 의해서 무기물로 전환되면서 생물과 환경 사이를 순환한다. 에너지는 먹이 사슬을 따라 한 방에 흐르다가 생태계 밖으로 빠져나간다. 즉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태양으로부터 빛에너지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급돼야 된다. 에너지는 흘러나가기 때문에 생태계를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우리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공급돼야 돼. 근데 물질은 뭐다? 순환한다.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보자. 이제 111페이지 생태 피라미드를 보자. 111페이지 생태 피라미드를 보자. (111페이지) 생태 피라미드를 보자.
생태 피라미드를 보면 자 봐라. 생태 피라미드는 봐라. 야, 자,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뭘 따지냐? 에너지량, 개체수. 뭘 따진다? 또 뭘 따져?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에 쌓아 올린 게 뭐다? 피라미드야. 근데 여기서 선생님 요 에너지량, 개체수는 알겠는데 생체량이 뭐예요? 생체량은 뭐냐면 이거야, 이거. 옆에 나왔다. 생체량은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전체 무게. 일정 공간에 서식하는 생물의 전체 무게. 즉 유기물량. 거의 무게를 따지는 거야, 생체량. 이해됐어? 그럼 봐. 그래가지고 생태 피라미드는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양, 개체수, 생체량의 상대적인 양을 하위 영양 단계부터 상위 영양 단계로 쌓아 올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이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드는 피라미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생태 피라미드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자, 에너지도 생산자가 2810이고 1차 소비자가 3368이고 그 다음 2차 소비자가 383이고 3차 소비자가 21이야. 위로 갈수록 줄어들지. 그리고 개체수 피라미드도 위로 갈수록 줄어들어. 그리고 생체 피라미드가 생체 피라미드도 위로 갈수록 줄어들어. 근데 이 중에 이걸 어떻게 구분해? 야, 변화폭이 제일 큰 게 생체량 피라미드야. 확 줄어버리지.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게, 제일 큰 게 개체수 피라미드다. 변화량이. 그 다음 두 번째로 큰 게 생체량 피라미드고, 제일 그래도 에너지 피라미드가 제일 완만해. 뭐라고? 야,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변화폭이 제일 큰 게 누구라고? 개체수 피라미드야. 그 다음이 생체량 피라미드고, 변화폭이 제일 적은 게 개체수 피라미드다. 에너지량 피라미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봐. 에너지량과 영양 단계는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달되는 에너지량은 점차 감소하므로 먹이사슬의 영양 단계를 일반적으로 계속해서 연결되지 못하고 몇 단계에 제한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했지. 야, 막 10차 소비자, 20차 소비자 있는 게 아니라 한 5차 소비자, 6차 소비자에 끝나버려. 이해됐어? 그리고 야, 111페이지 한번 풀어봐라. 풀어보세요. 111페이지. 모르는 거 있어요?
자, 보자. 자, 보자. 생태계 먹이 관계는 제일 처음에 먹이 사슬, 그 다음에 2번이 먹이 그물, 3번이 1번이 먹이 사슬, 다시 3번이 빛, 4번이 생태 피라미드, 1번이 000XX, 2번이 0X0X, 3번이 에너지량, 개체수, 생체량. 좀만 쉬어. 이제 생태계 이제 몇 페이지냐면 113페이지 생태계 평형 보자. 생태계 평형 보면 생태계 평형을 보면 이제 생태계 평형은 봐라. 자, 첫 번째, 먹이 관계하고 먹이 관계와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보자. 자, 먹이 관계에서 뭐가 있냐면 여기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은 이란 건 피식자하고 포식자가 있어. 피식자는 뭐냐? 잡아먹히는 놈이야. 그리고 포식자는 뭐야? 잡아먹는 놈이야. 여기서는 눈싱토끼가 잡아먹히지. 그러면 피식자야. 그리고 스라소니가 눈싱토끼를 잡아먹지. 그러면 뭐야? 스라소니가 포식자야. 이랬을 때 뭐 포식자하고 피식자의 수에 따라 이 개체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10년을 주기로 보통. 갖고 야, 두 가지야. 여기서 당연히 누가 개체수가 많아? 피식자하고 포식자 중에서. 당연하지. 야, 잡아먹히는 놈이 많아야지. 야, 잡아먹는 놈이 많으면 피식자는 다 멸종해버려. 그러니까 개체수는 누가 많다? 피식자가 포식자보다 많은 거야. 그리고 자, 피식자가 먼저 증가하게. 피식자 그래프가 먼저 변해야지 포식자 그래프도 변하는 거야. 우리가 야, 어떤 게 피식자고 어떤 게 포식자인지 몰라. 근데 야, 거기서 봐봐. 무슨 색깔이냐? 빨간색하고 녹색이 있지, 그래프가. 그럼 누가 더 높아? 개체수가. 녹색이 높단 말이야. 녹색이 피식자구나. 그리고 빨간색이 뭐다? 포식자구나. 그리고 먼저 피식자가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이제 포식자 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한단 말이야. 이해됐어? 응? 예를 들어, 야, 에이미, 너 안 추워? 저희 어렸을 때 인삼 깍두기를 많이 먹나? 자, 봐봐. 자,
먹이 관계에서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은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사이의 먹이 관계는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친다. 즉 어떤 놈이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러면 이 각 개체군의 개체수 먹이 관계가 각 개체군의 개체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즉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두 개체군의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봐봐. 포식자인 스라소니와 피식자인 눈신토끼의 개체수 변동은 밑줄 그으니 약 10년의 주기로 반복이 된다. 그리고 눈신토끼가 개체수가 증가하면 먼저 선생님 뭐라 했다? 누가 개체수가 크다? 피식자하고 포식자 중에 피식자가 크다. 그리고 피식자의 개체수가 먼저 증가를 해요. 그러면 그에 따라 포식자의 개체수도 증감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어? 이걸 적어놔. 옆에다. 여기다 적어놔. 이걸 적어놔. 거기다 적어놓으면 돼. 안 보여? 그리고 너희들은 선생님 말했지. 문과를 가면 대학교에서 자기 학과를 갔다가 학과를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과목을 선택을 안 해. 별로 원하는 과목이 별로 없단 말이야. 누구만 문과에서는 경제학과만 미적분 2가 필요해. 근데 이과에서는 거의 다 대부분 필요 과목을 선택을 한단 말이야. 그걸 이수하고 와야 돼. 배우고 와야 돼. 너 문과 갈 거지? 너 문과 간다 했지? 그러니까 자 보자. 그러면 눈신토끼의 개체수, 피식자 수의 개체수가 먼저 증가한다. 그러면 눈신토끼를 먹이로 하는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해. 그러면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이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진 시라소니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따라서 다시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야. 10년을 주기로. 그러면서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두 개체군의 개체수는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옆에 봐라. 포식과 피식 관계에 있는 개체수군의 개체수 변동은 피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피식자를 잡아먹는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한다. 그리고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면 피식자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그에 따라 먹이가 부족해진 포식자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그 결과 피식자의 개체수는 다시 증가하면서 계속 도는 거야. 주기적으로 개체수가 변동되는 거야. 이해됐니?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생태계 평형을 보자. 생태계 평형은 이런 거야. 생태계의 개체수라든지 에너지야 이것들이 생체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뭐야? 생태계 평형인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체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종이 많을수록 생물의 종이 많을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해. 생태계 평형 봐라. 생태계 평형은 뭐냐? 이거야. 자, 생태계에서 생물의 군집의 구성이나 개체수, 선생님 말했지? 생태계에서 생태계에서 생물 군집의 구성이나 아까 지금 말한
개체수, 에너지양, 생태 피라미드에서 개체수, 생체량이 생체량이 균형을 이루면서 안전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생태계 평형이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양이 변화가 별로 없어. 뭐 생물의 군집의 구성이나 에너지 흐름, 뭐 개체수, 뭐 생체량이 변화가 별로 없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 이게 뭐다? 생태계 평행이야. 생태계 평행이 유지하기가 편하려면 선생님 뭐라 했어? 생물의 종류라든지 개체수가 많으면 잘 안 변해. 생태계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랬을 때 옆에 봐라. 선생님은 말했지.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 평행이 잘 유지되는 까닭. 종다양성은 몇 가지를 포함해? 종다양성은 얘들아 뭐라 있어? 종다양성은 유전적 다양성, 그 다음 뭐야? 종다양성 뭘 포함해? 생물의 다양성이지. 오케이. 근데 종다양성이 높다. 그러면 높으면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다겠지. 선생님이 말한 생물의 종류, 개체수가 많으면 종다양성이 높은 거지. 그러면 왜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잘 유지되느냐 봐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조형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복잡해져. 먹이 그물이 복잡해지면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이야. 봐봐. 아까 침에 우리가 먹이 관계에 뭐가 있다 있어? 먹이 사슬하고 뭐가 있다 있어? 먹이 그물이 있다 있지. 근데 이때 어떤 게 생태계 평형을 더 유지하기가 편하냐?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에서 먹이 관계가 단순해. 막 옥수수를 메뚜기가 먹고 옥수수를 쥐가 먹거나 또 메뚜기를 쥐가 먹거나 쥐를 뱀이 먹거나 또 뱀을 매가 먹어. 또 쥐를 매가 먹어. 만약에 쥐가 사라지지. 이렇게 단순한 먹이 관계에서 쥐가 사라지면 뱀도 뒤지고 매도 뒤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지면 그 생물종이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는 생물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니까 먹이 관계가 단순하면 생태계는 생태계 평형이 깨지기 쉽다. 근데 먹이 관계가 복잡한 생태계는 어느 한 생물종이 사라져도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 이를 대체할 다른 생물이 있어.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이 잘 깨지지 않는다.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럼 개구리는 뭐 먹으면 돼? 쥐는 뭐 먹으면 돼? 당근도 먹어도 되고 옥수수도 먹어도 되고 벼도 먹어도 돼. 이해됐니? 그러니까 먹이 관계가 복잡하다. 먹이 사슬일수록 한 종이 사라져도 그 다른 놈은 다른 걸 처먹으면 돼. 그러니까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된다. 이해됐지?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종다양성이 높아서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기가 편하다. 알겠지? 그 다음 봐라.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 보자.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 생태계 평형의 유지 원리 보자. 첫 번째 봐봐. 안정된 상태계는 어떤 요인에 의해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지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먹이 관계에 의해 대부분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이거 외워놔라. 자, 생태계 평형이 생태계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생산자가 제일 크고 그 다음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줄어들어. 그러면 안정된 생태계란 말이야.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 생태계 평형이 깨져. 자, 봐봐.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야, 1차 소비자가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어떤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했어.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어떻게 되니? 생산자 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해. 이해됐지? 그러면 2차 소비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1차 소비자의 수는 감소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니까 야, 어떻게 돼? 생산자의 수는 늘어나. 그리고 2차 소비자의 수는 줄어들어. 그러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이 피라미드가 회복되는 거야. 봐라. 다시 한번 할게. 봐. 어떤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서 1차 소비자가 증가해. 갖고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그러면 1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생산자의 수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리고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가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2차 소비자가 증가하니까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들어. 그러면 1차 소비자의 수가 줄어드니까 생산자 수는 늘어나.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줄어들면서 생태계 평형이 다시 먹이 피라미드가 안정적으로 되는 거야. 이해됐니? 봐라. 말했다 선생님이. 안정된 생태계에서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여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그러면 1차 소비자의 개체수의 증가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증가한다. 그리고 생산자와 개체수 감소로 생산자의 개체수 감소로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와 2차 소비자의 개체수 증가로 1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한다. 그리고 1차 소비자의 개체수 감소로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하고 2차 소비자의 개체수는 감소하면서 생태계 평형이 회복된다.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 얘들아. 그러면 옆에 보자. 각 개체군의 개체수 증가에 따른 다른 개체군의 개체수 변화. 생산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2차 소비자도 증가한다. 1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생산자는 감소하고 2차 소비자는 증가한다. 2차 소비자가 증가하면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증가한다. 이해됐지? 그리고 생태계 평형과 개체수는 생태계 평형을 회복했다는 것은 생태계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지만 각 영향 단계의 개체수가 이전 평형 상태로 도달했다는 건 아니다. 야, 생태계 평형을 회복했다는 것은 생태계가 새로운 평형에 도달했다는 것이지만 각 영향 단계의 개체수가 이전 상태로 돌아간 건 아니야. 이해됐어? 넘겨. 또 알아. 자, 야, 먹이 관계하고 생태계 평형을 봐봐. 얘가 있다.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을 보자. 아프리카. 봐봐. 자, 그림은 1905년 카이바브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하기에 늑대 사용을 허용한 이후 사슴과 늑대의 개체수, 식물 군집의 변화를 나타낸 거다. 그러면 식물 군집이 1차 소비자야. 아니 생산자야. 그리고 사슴이 뭐니? 1차 소비자. 늑대가 뭐니? 2차 소비자야. 이걸 보자. 그러면 봐봐. 첫 번째 봐라. 자, 카이바브 고원에서 먹이사슬은 식물의 군집의 풀이 생산자, 사슴이 1차 소비자, 그 다음 늑대가 2차 소비자야. 1905년에서 1920년에 사슴의 개체수가 증가한 까닭은 야, 사슴의 개체수가 갑자기 쭉 늘어나지. 왜? 늑대 사냥으로 사슴을 잡아먹는 늑대의 개체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봐봐. 2차 소비자를
늑대를 사냥해버렸어. 사냥해버리니까 2차 소비자의 수가 줄니까 어떻게 돼? 2차 소비자의 수가 줄니까 어떻게 돼? 1차 소비자인 사슴은 증가하겠지. 그러면 사슴이 증가하니까 생산자는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나와서 봐봐. 1920년에서 30년에 봐봐. 사슴의 개체수가 이제 감소한다. 왜? 사슴의 개체수의 급격한 증가로 식물 군집의 양이 감소하여 사슴의 먹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늑대 사냥을 허용한 것은 과 같은 인간 활동이 개입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 이해됐지? 그러면 다시 봐봐.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슴의 수가 이제 1930년대 이후에 수가 줄니까 어떻게 돼, 얘들아? 식물 군집도 늘어나고 늑대도 이제 점차 늘어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옆에 보자. 먹이 관계를 갖다가 이용한 생태계 평형을 회복한 사례 봐봐. 모잠비크의 오랜 전쟁으로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대형 포유류가 95%가 사라졌고 1차 소비자인 초식동물이 급증하였다. 그러면서 2차 소비자인 아프리카 들개를 도입하였다. 그래갖고 아프리카 들개가 초식동물을 포식하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감소했어. 그래갖고 생산자의 개체수는 증가했다. 그러면서 고롱고사 국립공원의 생태계가 회복되었다. 그 다음 보자. 이제 또 사랑아 정신 차려. 왜 그래 오늘? 완전 오늘은 너 100% 파인데? 봐봐. 그럼 봐봐. 자, 환경변화와 생태계. 환경변화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다. 인간, 이제 주로 생태계 평형은 누구에 의해서 깨지냐?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깨지는 거야, 주로. 인간이 못된 놈이야, 다. 환경변화하고 생태계 보자. 환경변화와 생태계에서 봐. 첫 번째, 환경변화가 생태계 평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봐봐. 환경변화와 생태계 평형을 보려면, 자,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도 일시적으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가 변하더라도 대부분 생태계 평형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 즉 무슨 말이냐면 안정된 생태계는 환경변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생태계 평형이 깨질 수가 있어. 그러나 그게 회복이 돼. 그러나 이 환경변화가 일정 범위를 넘어서지. 그러면 생태계 평형이 회복이 안 돼. 이해됐지? 이 말이야. 그럼 보자. 생태계가 파괴되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으며 생태계를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변화 요인이 뭐 있냐? 환경변화 요인은 자연재해가 있어. 자연적으로 생긴 거. 봐봐. 생태계 평형을 깨트리는 환경변화 요인은 자, 자연재해가 있고 인간의 활동이 있어. 자연재해가 있고 뭐가 있다? 인간의 활동이 있어. 자연재해는 지진, 화산, 태풍,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는 생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생물계의 먹이 그물의 변화를 일으켜 생태계 평형을 깨트린다.
근데 더 심한 게 뭐야? 인간활동이야. 인간활동은 무분별한 벌목, 인위적인 개발, 또 환경오염,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이 있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무분별한 벌목은 도로와 도시, 공장 등을 건설하기 위해 숲의 나무를 무분별하게 베어내고 훼손한다. 숲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산림 토양이 심하게 침식된다. 인위적인 개발, 인구 증가로 식량을 대량 생산하기 위해 숲을 파괴하고 농경지를 개발한다. 대규모 간척 사업이나 토목 공사로 갯벌의 면적이 줄고 산림이 황폐화된다.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계가 불안정해지고 단순해진다. 환경오염은 폐그물, 폐플라스틱 등의 해양 쓰레기는 해양동물의 성장을 저해하고 생존을 위협한다. 그리고 공장에서 배출된 오염물질로 인해 산성비가 내려 주변 산림이 황폐해진다. 그리고 생활하수, 축산, 폐수, 공장 폐수로 배출된 오염물질은 수중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그 다음 과도한 화석연료의 사용, 화석연료 사용으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온난화가 심화되어 지구 전체 기후가 변한다. 생물의 서식지가 변하거나 파괴되어 생물종이 멸종되기도 한다. 그럼 옆에 봐라. 보충자료 봐봐. 생물 환경의 변화와 생태계 평형 봐봐. 외래 생물로 인해 토종 생물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일부 동물이 사라지면 연관된 생물이 잇따라 사라지는 등 생물 환경의 변화도 생태계 평형을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 생태계 보존은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첫 번째, 보호해야 될 생물이나 서식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생태적으로 보존 가치가 있는 생태계를 국립공원이나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그 다음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환경을 파괴할 수 있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옆에 나왔어.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나 범위를 사전에 예측평가하고 그 대처 방향을 마련하고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고 다섯 번째, 국제사회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법제적이나 국제협약을 맺는다. 여섯 번째는 기후변화의 원인 중에 하나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낮춘다. 그리고 일곱 번째, 도시의 옥상 정원을 가꾸고 숲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하천 복원 사업을 실시한다. 그러면 옆에 봐라. 생태 하천 복원은 콘크리트 제방 대신에 나무, 풀, 흙 등과 같은 자연재 재료를 이용하여 하천 주변에 생물 군집을 조성하고 수질 정화 시설을 설치하여 물길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 자정 능력을 갖춘 하천을 만들어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한다. 야, 청계천 복원 사업이 완벽한 생태 하천 복원은 아닌데 그래도 가까워. 응? 야, 115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자 보자. 그러면 1번에 생태계 평형, 2번에 복잡, 3번에 먹이관계, 4번에 자연재해, 1번에 X000, 2번에 기억이 증가, 니은이 증가, 디귿이 감소, 리을이 증가, 미음이 증가, 비음이 감소. 틀린 거 있어? 그 다음 3번에 1번이 다, 나, 라, 가. 그 다음 3번이 먹이관계. 그 다음 4번이 기억, 미음, 디귿, 리을. 5번이 00, X0. 이러면 돼. 그리고 문제는 119까지 풀어와. 그리고 자 보자 이제. 너는 이제 문제 풀어. 야, 너 120페이지 했잖아. 열수지 했잖아. 열수지 뒤에는 안 했지. 엘리뇨나 사바사나 안 했지. 그때 들으면 돼. 다음 시간에. 자, 120페이지 펴. 너는 열수지 또 나온다면서. 보자. 야, 에리마 120페이지 편.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지구의 열수지야. 열수지는 뭐냐? 수지 맞았다는 게 뭐냐면 출입이야. 출입. 나간 거하고 들어온 거하고 관계를 알아보는 게 수지야. 수지 타산이 맞다 그러잖아. 그러면 지구의 열수지를 보자. 지구의 열수지를 보면 자 봐라. 지구의 복사평형하고 온실효과가 있어. 지구의 복사평형과 온실효과가 보자. 지구의 복사평형하고 온실효과는 뭐냐? 복사평형이란 건 뭐냐?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복사평형이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그래가지고 봐라. 보면 자 지구는 야 얘들아 봐. 뭐냐면 지구 전체는 복사평형. 그러니까 지구의 온도가 한 15도로 일정해. 근데 위도별로는 복사평형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저위도는 덥고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덥고 고위도로 갈수록 나가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추운 거야. 근데 이 복사평형도 봐라. 없는 별이 있어. 달같이 대기가 없는 별이 있어. 달은 대기가 없어. 그러니까 대기가 있으면 보온의 역할을 하거든. 근데 달은 대기가 없기 때문에 100% 들어왔다가 100% 나가. 그래서 낮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된다. 그러니까 한 마이너스 20도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구와 같이 대기가 있는 별이 있어. 지구는 대기가 있어. 그러면 대기가 보온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100% 중에 30%는 발사한다. 그러면 70%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70%를 내보내면 되거든. 복사평형이 일어나거든. 근데 대기에 온실기체가 있어. 그러면 얘가 이거의 방출한 걸 재방출이라고 지평은.
대기가. 그러면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서 지구가 더 높은 온도에서 평행이 일어나는 거야. 복사평행. 결국에는 70%를 내보냈는데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행이 그러면서 한 15도가 되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온도가 되는 거야. 뭐라고 나왔냐면 첫 번째 보자. 자, 지구의 복사평형은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만큼 지구 복사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한다. 그러다 보니까 복사평형이라는 건 뭐라고? 들어온 에너지하고 나가는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지구는 들어온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나가는 지구 복사 에너지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복사평형이 일어나는데 지구는 대기 때문에 온실 효과가 있나. 그래가지고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15도 정도잖아. 그러니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옆에 봐라. 복사평형이라는 건 뭐냐? 자, 물체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량이 같은 상태로 이때는 물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복사평형이 되더라면 예리만 뭐라고? 온도가 일정해진다. 그러면 야, 왜 대기가 없는 별은 복사평형이 일어나는데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고 왜 대기가 있는 별들은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나? 뭐 때문에? 그렇지. 대기의 유무에 따라 온실 효과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는 차이지. 온실 효과가 뭐냐? 온실 효과는 이거야. 자, 온실 기체가 태양 백서 에너지를 대부분 이렇게 알아? 대기나 구름은 뭘 잘 흡수해? 적외선 기회를 잘 흡수해. 그리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 그러면 우리 지표면에 도달한 놈은 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적외선, 가시광선이 있어. 그러면 이 중에 대기나 구름이 적외선 흡수해. 그리고 자외선은 오존층이 흡수해. 그러면 가시광선만 우리 지표면에 도달한단 말이야. 그러면 지구도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지. 그러면 지구는 복사 에너지를 어떤 형태로 방출할까? 적외선, 자외선, 가시광선 중에 아니야. 적외선. 왜? 온도가 낮을수록 지구는 온도가 안 높잖아. 태양 에너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을 다 방출해. 근데 지구는 온도가 안 높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제일 낮은 형태의 적외선 형태로 방출해. 그러면 이걸 누가 잘 흡수한다 했어? 온실 기체가. 온실 기체가 지표에서 방출한 지구 복사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지표로 재방출해버려. 이게 온실 효과야. 그러면서 복사평형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온실 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대부분 통과시키고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적외선 계열을 흡수하였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하여 대기가 없을 때보다 대기가 있을 때 더 높은 온도로 유지되는 효과를 갖다가 온실 효과라고 한다. 온실 기체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중에 밑줄 그어 누구야?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이질소, 오존 등이 있다. 이 중에 야, 온실 기여도는 한 분자당 온실 기여도는 제일 높은 게 그거야, 다른 거야. 근데 이산화탄소가 전체 기여도는 높다, 제일 높다. 왜? 양이 많아서. 그럼 봐라.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 비교 봐봐. 대기가 없을 때는 지구는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만큼 지표에서 방출된 지구 복사 에너지가 모두 우주로 공간으로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낮은 온도에서 뭐가 일어나? 복사평형이 일어나. 마이너스 18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지표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흡수하였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한다.
그러면서 지구 평균 기온이 약 15도가 돼. 대기가 없을 때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 이해됐어? 이거 옆에 봐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지구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로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으로 대기가 잘 투과. 태양 복사 에너지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형태로 방출하는데 적외선은 대기나 구름이 흡수하고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해가지고 가시광선만 지표면에 돌아가네.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로도 대부분 파장이 긴 적외선 형태로 온도가 별로 안 높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대기 중에 온실기체에 의해서 잘 흡수된다. 오늘 여기까지. 응? 알겠지? 배운 거? 오늘 여기까지. 내가 야, 너 예림이는 오늘 왜 5시에 안 왔어? 스크린 시간 정해지기가 응? 스크린 수업 뭐라고? 5시요? 5시. 야, 수학 클리닉 2시에 안 하냐? 아 5시에 왔어요? 응. 5시 왔다가 6시에 뭐 하고 1시간 하고 그러면 되지. 네. 잠만 보고. 오늘 잠만 자. 진짜. 그러니까 왜 저녁에 너무 늦게 자? 잠을 안 자니까 그래 지금.